미국 텍사스주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무려 87번이나 병원을 다녔지만 그 어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10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두드러기로 온몸을 긁다 깨어 울었고 관절이 욱신거려 학교 운동장 한 바퀴도 제대로 돌지 못했던 아이였죠. 미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종합병원, 첨단 의료 장비, 수만 달러의 치료비를 쏟아부었지만 진단명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온 어느 할머니가 끓여준 죽 한 그릇을 먹기 시작한 지 반 12주 만에 다시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2주 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잠들었고 두드러기가 사라졌고 멈췄던 키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진료실에서 아이의 회복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던 소아과 전문의는 안경을 벗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부인, 저는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4년차 베테랑 간호사였던 엄마는 자기 귀를 의심했고 옆에 있던 남편은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연히 틱톡을 타고 퍼지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자리 잡은 한인마트, H마트, 100여 개 매장의 팥과 찹쌀 매대가 단 사흘 만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휴스턴, 시카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미국인들이 한국마트로 몰려들어 팥 어디 있어요? 팥 주세요를 외치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죠. 도대체 한국의 평범한 팥죽 한 그릇에 미국 첨단의학도 4년 동안 풀지 못한 비밀을 단번에 풀어버림.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효능이 사실 우리 한국 조상들이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지마다 한 그릇씩 가족에게 떠먹였던 그 평범한 죽 속에 22세기 면역학자들이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과학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 음식의 진짜 가치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그 평범한 한 그릇이 사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톰슨입니다. 올해 36살이고 텍사스주 오스틴에 살고 있죠. 텍사스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등록 간호사로 일한 지 올해로 14년 차가 됩니다. 그중 8년은 만성질환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서만 근무했죠. 매일같이 주사 바늘을 꽂고 차트를 들여다보고 약물 용량을 계산하고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단단한 자부심이었죠. 텍사스 주립대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어린이 종합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데이터의 여자로 불렸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감으로 봤을 때 라고 운을 떼면 저는 늘 차분하게 끊었죠. 수치 보여주세요. 근거자료 있으세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양의학이라든가 전통 식이요법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환자 보호자 중에 가끔 강황을 먹였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거나 동양침을 맞아볼까 해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단어를 떠올렸어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약 효과 말이죠. 환자가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심리적 현상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K-팝 그룹.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빨갛고 매운 라면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한국 음식 어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글쎄, 매운 라면? 그거 위에 안 좋대. 그게 제 한국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했어요. 남편 마크는 38살, 오스틴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야근이 많지만 주말엔 늘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좋은 아빠였죠. 그리고 우리 외동딸 에밀리. 그 아이는 정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에밀리는 5살까지 누구보다 건강했어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 까르르 웃는 목소리, 유치원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아이. 소아과 정기검진 차트엔 늘 키와 몸무게 둘 다 상위 70%가 찍혀 있었죠. 알레르기 검사도 모두 음성. 가족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트를 들여다보며 늘 안도했습니다. 병동에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매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늘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에밀리는 건강해서 다행이야 라고요.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진 건 에밀리가 만 6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증상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등교 준비를 시키는데 에밀리가 팔을 극적이며 말했죠. 엄마, 여기 빨개.
저는 슬쩍 보고는 목이 물린 자국이거나 옷에 쓸린 자국이겠거니 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한 알 먹이고 그냥 학교에 보냈죠. 14년차 간호사인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빨간 자국이 점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양쪽 팔로, 그 다음 날에는 가슴과 등으로 두드러기였습니다. 처음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겠거니 했어요. 새로 산 세제, 새 옷, 어쩌면 어제 먹은 새우. 흔한 원인들을 하나씩 점검했죠.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데려가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어요. 어떤 음식에도 어떤 환경 요인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새벽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의 디지털 시계가 새벽 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숫자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옆방에서 가늘게, 정말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에밀리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작은 아이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자기 발을 박박 긁으면서요. 엄마, 가려워. 너무 가려워. 저는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 너머로 손바닥을 댔는데 잠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열. 아이의 이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37.8도. 발열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정상이라고 하기엔 분명 높은 그 어중간한 숫자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에밀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깼습니다. 어떤 날은 두드러기 때문에 어떤 날은 팔꿈치와 무릎 관절이 욱신거린다며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다리가 뜨끔뜨끔해 라고 말하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절통이라뇨? 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증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그제야 진지해졌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동료 소아과 전문의를 붙잡고 에밀리의 증상을 쭉 설명했죠. 그가 한참을 듣더니 펜을 책상에 가만히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료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를 향한 시선으로 바뀐 그 순간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첼, 자가면역 쪽 검사 한번 받아봐. 정밀하게, 자가면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14년 동안 병동에서 봐온 수많은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루푸스로 어린 시절을 보낸 12살 소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타고 통학하던 8살 남자아이, 크론병으로 영양주사를 매일 맞던 10살 여자아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모두 우리 에밀리의 얼굴 위에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요. 그건 미국 인구 8명 중 1명 꼴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병동에서 환자 가족을 위로할 때 저는 늘 그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4천만 명이나 있어요. 라고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4천만 명 중 한 명이 우리 에밀리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큰 숫자가 갑자기 저에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얼굴을 가진 숫자로요. 우리 딸의 얼굴을 가진 숫자로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마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간호사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듯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입을 떼는 순간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마크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였죠. 마크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제 손등을 한번 두드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좋은 의사 찾아보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 의학의 힘을. 텍사스 어린이 종합병원이 미국 남부 최고의 소아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첨단 검사 장비, 세계적 수준의 전문의들, 보험으로 충당 가능한 광범위한 치료 옵션들, 이 모든 자원이 우리 가족에게 열려 있다고요. 한 달, 길어야 두세 달이면 원인을 찾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텍사스 어린이 종합병원의 소아 류마티스넷과 진료 예약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빠른 진료일은 7주 뒤였어요. 그 7주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주만 기다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첨단 의학이 우리 딸을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의료인으로서 14년간 쌓아온 자신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오만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몰랐던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4년이 어떤 시간이 될지를. 우리 가족이 그 7주짜리 예약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87번에 걸친 병원 방문을 거치고도 답을 찾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첨단 의학이 손을 든 자리에서 정작 우리 딸을 구해낸 게 한국 충청도 시골 출신
72살 할머니의 두 손이라는 것을.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이 끓여낸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저로서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진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12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텍사스 어린이 종합병원 본관 3층 소아 류마티스 내과 진료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는 옷밥 되는 10대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담당인은 40 후반의 백발 섞인 여성 전문의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소아 자가 면역 질환 분야로 손꼽히는 분이었죠. 진료 시간만 45분. 에밀리의 증상부터 가족력,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짚어가더군요. 그분이 마지막에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 몇 가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7가지, 자기 공명 영상 촬영 1차례, 그리고 관절 초음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진료실을 나오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답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양쪽 무릎과 팔꿈치 관절에 경미한 활액막 염증 소견이 발견됐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살짝 높게 나왔고요. 항액 항체 검사는 약한 양서, 류마티스 인자는 음서.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한데 명확하게 어느 질환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담당인은 결과지를 짚어가며 말했어요. 전형적인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루푸스도 아닙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원인 불명 만성 자가면역성 염증 상태라고 봐야겠어요. 일단 저용량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조절해보죠. 저는 그 진료실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4년차 간호사로서 저는 원인 불명이라는 네 글자가 의학에서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진단명이 아니에요. 진단을 못했다는 고백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모르겠다는 말을 완곡하게 풀어쓴 의학용어로 위장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의료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4년의 오디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기까지 10년이 걸렸다죠. 우리 가족도 그랬어요. 아비라는 고향을 향해 끝없이 표류하는 4년이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시작한 진료는 면역학과로 이어졌습니다. 면역학과에서는 알레르기 전문 클리닉을 다시 추천했어요. 알레르기 전문의는 다시 피부과를 권했죠. 피부과에서는 두드러기의 형태로 봤을 때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가 의심된다며, 그러나 자가 면역 요소가 강하니 결국 처음 보내준 류마티스 내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의료 핑퐁이 시작된 거예요.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전문가들이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 무력한 핑퐁 말이죠. 저는 진료 기록을 가지런히 정리한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다녔습니다. 첫 해엔 빨간색 바인더 한 권으로 충분했어요. 둘째 해엔 파란색 한 권이 더해졌고요. 셋째 해엔 노란색이 추가됐습니다. 넷째 해엔 검은색 한 권이 더 필요했죠. 색깔별로 분류한 4권의 바인더가 옷장 한 칸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그 앞에 서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4년이구나 하고요. 검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5차례, 컴퓨터 단층 촬영을 2차례. 혈액 검사는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중간부터 횟수를 세는 걸 포기했죠.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 식이 제한 시험, 골수 검사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팔뚝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늘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양쪽 팔뚝 안쪽이 보랏빛 멍투성이인 거예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치료라고 시작한 게 저용량 스테로이드였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두드러기가 잦아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거든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금만 줄이려고 하면 증상이 더 거세게 돌아왔거든요. 약을 끊으면 일주일 안에 두드러기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의존이 시작된 거예요. 6살이던 에밀리가 7살이 되고 8살이 되도록 약은 계속됐습니다. 부작용은 잔인했어요. 가장 가슴이 무너진 건 키였습니다. 에밀리는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어요. 5살 때까지 상위 70%를 유지했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1년쯤 복용하고부터 성장 곡선이 멈춘 거예요. 매년 정기검진 때마다 키를 재는데 차트의 점이 옆으로만 이동하고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7살이 끝날 무렵 에밀리는 또래보다 5cm쯤 작아져 있었습니다. 8살 때는 8cm 차이가 났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되어 있었죠. 그 무렵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엄마, 나 키가 더 안 크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은 하기 싫었고 진실을 그대로 전하기엔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그저 에밀리를 끌어안고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도 점점 두꺼워졌어요. 저희 가족은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마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다 제가 병원 직원이라 추가 혜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가부담금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4년 동안 누적된 자가부담 의료비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의 1년 휴가 자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마크와 저는 그 무렵 휴가는커녕 외식도 줄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유 자금이 에밀리의 치료비로 들어갔거든요. 병원 방문 횟수가 40번을 넘어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에밀리가 8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면역학 전문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고 콧등을 살짝 문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에밀리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상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는 진료실을 나오며 그 단어를 계속 곱씹었어요. 미국 의학의 최전선에 있다는 전문의가 저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 자가 면역 질환자 4천만 명이 왜 그렇게 큰 숫자인지를. 마비 없으니까. 의학이 모르니까. 그 4천만 명이 다 각자 자기만의 어둠 속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손가락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얼음장처럼 변하더라고요. 12월도 아니고 5월이었는데 말이죠. 신호대기에 멈춰서서 두 손을 핸들에서 떼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톱 끝이 살짝 보랏빛으로 변해 있더군요. 제 몸이 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4년의 오디세이가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무렵, 그러니까 에밀리가 만 10살이 되기 직전인 그해 9월 초의 일이었어요. 새벽 3시 20분. 저는 침대 옆 디지털 시계의 숫자를 또 기억합니다.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늘 듣던 그 흐느낌이었어요. 저는 익숙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새벽에 깨는 건 우리 집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에밀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가 침대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가려운데 약 발라줄까? 그런데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안 아프고 싶어. 그냥 안 아픈 채로 학교 가고 싶어. 그게 다야. 그 작은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14년차 간호사, 데이터의 여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베테랑. 그 모든 자아가 그날 새벽 무너졌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고 아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요. 입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 안쪽이 찢어진 줄도 그때서야 알았죠. 그 새벽이 저의 항복이었어요. 미국 의학을 향한, 제가 14년간 쌓아온 모든 자부심을 향한 항복. 저는 무엇이든, 정말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됐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안고 출근한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경동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 제니퍼와 둘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제니퍼는 저보다 5살 위 15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제가 에밀리의 새벽 일을 짧게 전하고 어깨를 떨구자 제니퍼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통합의학 한번 가볼래? 저는 평소 같았으면 그 단어를 듣자마자 입꼬리가 올라갔을 거예요. 통합의학. 그건 제 사전에서는 비과학의 동의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천천히 물었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오스틴 다운타운에 한국계 미국인 박사님 한 분이 있어. 한의학 박사야? 데이비드 박이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침이나 한약을 막 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의학을 다 거친 환자들을 위주로 보시거든. 식이요법이랑 생활습관 중심으로. 우리 사촌 언니네 아들도 그런 병이었는데 그분 만나고 많이 좋아졌어.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니퍼는 종이 한 장에 클리닉 주소와 박사의 이름을 적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4년간 비웃어왔던 그 영역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그 종이를 펼쳐놓고 마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자기 손으로 제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말했어요. 가보자. 우리 뭐든 해보자.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선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한국 한의학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14년간 배운 미국 의학이 4년간 못한 일을 해낸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작은 비웃음이로 더 큰 목소리가 덮였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안 아프고 싶어. 라던 에밀리의 새벽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제 모든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데이비드 박 박사의 클리닉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그 행동이 우리 가족의 4년짜리 오디세이의 끝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박 박사의 클리닉은 오스틴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우스라마 거리 한쪽에 자리한 작고 단정한 2층짜리 베이지색 건물이었어요. 약속을 잡은 건 9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그날 출근을 반차로 마치고 마크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 합류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곧장 데려왔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입구를 올려다보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입구 옆 작은 간판에 영어와 한자가 나란히 적혀 있더라고요. 통합건강 클리닉. 저는 그 한자를 보는 순간 14년차 간호사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무균 처리된 진료실에서, 첨단 모니터링 장비 옆에서 일해온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 건물의 외관 자체가 어딘가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인상은 더 강해졌어요. 한쪽 벽엔 한약재가 든 유리병들이 라벨을 붙인 채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고 다른 벽엔 인체 경혈도 같은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옅은 한약 냄새가 떠다녔어요. 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낯선 냄새였죠.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두리번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이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좀 특별한 곳이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마크는 옆에서 어색하게 팔짱을 끼고 잡지꽂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데이비드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45살.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단단했고 흰 가운 위로 단정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환자를 평가하려 들지 않고 그저 듣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톰슨 가족.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편하게 앉으세요. 영어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본인이 짧게 소개해 주셨어요. 동양과 서양, 양쪽 의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져간 4권의 바인더를 진료대 위에 차곡차곡 올려놨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검정. 4년간의 의료 기록이 색깔별로 정리된 그 책장을 데이비드 박은 한 권씩 천천히 펼쳐보더군요. 처음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손가락을 짚어가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마크는 옆에서 다리를 한번 꼬았다가 다시 풀고 또 꼬았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40분쯤 흘렀을까요? 데이비드 박이 마지막 바인더를 덮고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저를 바라봤어요. 톰슨 부인은 의료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깐 미소 지었어요. 검사가 정말 꼼꼼히 진행됐네요. 미국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셨어요. 진단명이 안 나오는 게 의료진 잘못이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름표 붙이기가 까다로워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어깨에 들어간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저는 의자에서 거의 일어설 뻔했어요. 오늘은 침도 안 놓고 한약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의학 박사가 침도 한약도 안 권한다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지? 마크도 옆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박사를 쳐다봤어요. 데이비드 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가더니 큼지막한 보온통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갈색 가죽 손잡이가 달린 1리터짜리 보온통이었어요. 그걸 진료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더라고요. 이거 한 그릇 드셔보세요. 일주일만요. 저는 보온통을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끓이신 팥죽이에요. 저는 그 순간 솔직히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4년. 87번의 병원 방문. 5차례의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수십 가지 혈액 검사. 그 모든 의학적 노력의 끝에 도착한 곳이 보온통에 담긴 콩죽 한 통이라니. 저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습니다. 콩죽이요? 네, 팥죽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식 중 하나죠. 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마크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미 식이요법은 다 시도해봤습니다. 글루텐 프리, 유제품 프리, 자가면역 식단 프로토콜까지 다요. 별 효과 없었어요. 데이비드 박은 마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희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팥의 영양 성분과 활성 물질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박사는 펜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을 보세요. 팥은 100g당 단백질 약 21g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맵쌀의 거의 3배, 우유의 7배 정도예요. 콩 종류 중에서도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저는 자세를 살짝 고쳐 앉았습니다.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거든요. 14년간 영양 차트를 봐온 사람의 눈에 그 숫자는 그냥 흘려들을 수치가 아니었어요. 박사는 다음 항목을 짚었습니다. 칼륨 함량은 100g당 1500mg 수준이에요. 칼륨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늘 문제가 되는 부종과 체액 균형, 그리고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전해질 불균형에 직결되는 미네랄이죠. 톰슨 부인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환자의 칼륨 모니터링은 간호사 일의 기본 중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사는 종이 아래쪽을 짚었어요. 거기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토시아닌, 그리고 사포닌. 팥의 진한 붉은색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그리고 사포닌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결국 만성 염증 상태잖아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잘못 공격해서 생기는 염증.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저는 점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박사가 풀어놓는 내용은 비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4년간 배워온 면역학과 영양학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 활성물질의 출처가 첨단 제약회사의 실험실이 아니라 한국 시골에서 자란 작은 콩 한 알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어요. 그리고 팥에는 비타민 B1, 그러니까 티아민이 곡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티아민은 신경계 안정과 피로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에게 부족하면 안 되는 비타민이죠. 박사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제가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톰슨 부인이 4년간 시도하셨던 그 어떤 식이요법도 팥처럼 단백질, 칼륨, 항산화 성분, 항염 사포닌, 비타민 B1을 한꺼번에 농축해서 담은 적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7,000년 동안 인간이 안전하게 먹어온 단일 식품으로요. 저는 그 문장에서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7,000년. 그 시간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미국 제약산업의 역사는 길어야 150년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한 그릇을 7,000년 동안 먹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임상시간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보온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이면 되나요? 하루 한 끼, 아침이나 저녁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요. 단맛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설탕 안 넣고 끓이셨거든요. 일주일 드셔보시고 다시 오세요. 아무 변화 없으면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망요는 안 해요. 저희는 보온통을 들고 클리닉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마크가 시동을 거는데 저는 무릎 위에 그 보온통을 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비닐 손잡이가 살짝 따뜻했습니다. 안에서 김이 살짝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온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자기 그릇 3개를 꺼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진한 곡물의 향과 함께 어딘가 구수한 따뜻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국자로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진한 자줏빛이었습니다. 멀건 분홍이 아니라 짙은 와인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었어요. 새알심도 하얗게 동그랗게 떠 있었고요. 에밀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릇을 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보라색이야? 저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죽이야. 박사님이 한 입만 먹어보래.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숟가락을 쥐고 죽을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러더니 눈이 통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따뜻해. 따뜻하다는 말. 그건 흔한 표현이지만 그 순간 그 말은 저에게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에밀리가 평소 차가운 우유나 미지근한 시리얼만 먹던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입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퍼지는 감각을 새삼 발견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입 더, 또 한 입 더. 그날 에밀리는 그릇의 3분의 2를 비웠습니다. 4년간 식욕이 없어서 한 끼의 절반을 못 먹던 아이가요. 마크와 저도 한 그릇이 비었어요. 단맛은 거의 없었지만 콩 본연의 고소함과 새알심의 쫄깃함이 어우러져서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비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과 희망이 반반씩 섞인 채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평소처럼 에밀리의 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두드러기 약을 바르고 가습기를 켜주고 작은 손가락에 손톱 보호 장갑을 끼워주는 게 우리 가족의 4년짜리 취침 의식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마크와 책을 읽다가 자정 무렵 불을 껐어요. 그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뜬 시각이 7시 12분이었어요. 7시 12분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년 만에, 정말 4년 만에 우리 부부가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은 거예요. 에밀리가 새벽에 울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도 단 한 번도요. 저는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에밀리의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한가운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이불은 절반쯤 차버린 채로요. 평소엔 가려워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자던 아이가 그날은 완전히 풀어진 자세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그대로 서서 손등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만에 우리 딸이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잤어요. 단 한 끼의 죽을 먹은 다음 날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14년간 단단했던 한 벽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비웃어왔던 모든 것, 동양 전통식이라는 단어, 천년의 풍습이라는 표현, 음식이 약이 된다는 그 오래된 동양식 격언, 그 모든 것 앞에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 번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제 안의 직업적 자존심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진짜 변화가 데이터로 증명되기까지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12주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14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이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에게 권하기는 했어도 제가 직접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놓아둔 작은 노트 한 권. 매일 아침과 저녁 에밀리가 먹은 팥죽의 양을 그램 단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두드러기 발생 횟수, 발생 시간, 발생 부위, 가려움 강도를 10점 척도로 기록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 미열 여부, 관절통 호소 부위까지요. 저는 그걸 그냥 일지가 아니라 임상 차트처럼 만들었습니다. 14년차 간호사의 본능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변화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데이비드 밥 박사가 일주일치 분량을 따로 전해줬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끓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클리닉에 들러서 보온통을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박사는 저를 진료실로 불러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첫 일주일이 지난 그날 저는 노트를 박사 앞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두드러기 발생 횟수가 일주일 평균 35회에서 26회로 줄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는 일주일 7회에서 3회로요. 박사는 차트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보통 4주차부터예요. 만성염증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주차가 됐을 때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두드러기 발생 횟수가 5회로 떨어진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5번씩 두드러기가 올라오던 아이였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5번이라뇨.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변화가 너무 명확했어요. 6주차에 이르렀을 때 저희 가족에게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텍사스 특유의 따가운 햇볕 아래 에밀리가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줄을 던지고 마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빠, 무릎이 안 아파? 마크가 정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더라고요. 우는 얼굴이었어요. 마크는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에밀리를 번쩍 안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정원 너머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거실 창에 손바닥을 댄 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어요. 식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있더라고요. 평소 회사 코드 작성 외에는 검색조차 잘 안 하던 사람이 한국어 한 단어를 손가락으로 어색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팥죽. 그러더니 영어로도 검색했어요. 적두, 팥, 아주키 빈, 비그나 앙굴라리스. 그는 1시간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콩이 그냥 콩이 아니야. 12주차가 됐을 때 저는 일지를 덮고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12주째의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두드러기 발생 횟수는 거의 0에 수렴했습니다. 변절통은 그달 한 차례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깨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 리얼이요. 4년간 거의 매일 저녁이면 37.4에서 37.8도 사이를 오르내리던 그 어중간한 체온이
그달 내내 단 한 번도 37도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한 그날 오후 부엌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환희나 충격이 아니라 그저 다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그 묘한 감각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진짜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건 그 무렵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텍사스 어린이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키와 몸무게를 재던 간호사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톰슨 부인, 에밀리 키가 6개월 만에 3.2cm 자랐어요. 그동안 거의 정체였던 거 맞죠?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숫자를 봤습니다. 3.2cm. 별거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2년 동안 1년에 2cm도 자라지 않던 아이의 6개월 변화량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한번 짚어보니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이 살짝 번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땀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14년간 제가 가장 신뢰해온 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펀메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죠.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엄격한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만 모아둔 곳입니다. 저는 검색창에 영어로 한 단어를 입력했어요. 아주키 빈, 비그나 앙굴라리스, 팟의 학명이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이 떴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그중 12편을 정독했어요. 한 편씩 읽어내려갈 때마다 제 14년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017년에 한국전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흡화 추출물을 실험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종양 괴사인자 알파,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같은 핵심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논문의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동양 괴사인자 알파,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그 핵심 인자. 미국 제약회사가 그 한 가지를 억제하기 위해 한 해만 맞아도 수천 달러짜리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했고 그 약을 매달 맞고 있는 환자들이 미국에만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를 한국 시골에서 자란 콩 한 알이 자연스럽게 잠재울 수 있다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파추출물이 아토피성 피부 병변을 억제하는 효과가 동물 모델에서 입증됐다고 했어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논문 플랫폼에 게재된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 옆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입안에 침이 마르면서 혀가 입천장에 살짝 들러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14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한 가지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첨단의학만이 답이라는 그 신념이요. 저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검색을 이어갔어요. 항산화 활성도 비교 연구. 흡팥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일반 검정콩보다 약 1.5배 높다는 결과. 동양 전통 약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항염 활성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비교 자료. 한 편 한 편이 모두 동료 평가를 거친 정식 논문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가짜약 효과라고 비웃어온 그 영역이 실제로는 엄격한 과학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사실. 단지 제가 그 영역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거실 카펫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놓고요. 14년의 자부심이 그 순간 통째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끔뜨끔하더니 곧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부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카펫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주말 저는 데이비드 박 박사에게 부탁해서 김순자 할머니 댁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본가는 오스틴 외곽의 작은 단층집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역시 마크와 에밀리와 함께 찾아갔죠. 김순자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72살. 짙은 자줏빛 카디건을 입으셨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키는 저보다 한 뼘 이상 작았고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굽은 어깨 위로 무언가 단단한 기운이 흐르더라고요. 부엌으로 안내받았어요. 오스틴 외곽의 평범한 미국식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 큰 무쇠소치 하나 올라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고 박사가 짧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뚜껑을 여시는데 진한 자줏빛 죽이 천천히 끓고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습니다. 박사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셨죠.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 건넨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 손녀 어디 보자. 박사가 그 한국어를 영어로 풀어주는데 손녀라는 단어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 본 한국 할머니가 우리 에밀리를 손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어떤 거리감도 없이요.
할머니는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72살의 거친 손바닥, 평생 농사일과 부엌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두 손이 에밀리의 매끈한 10살짜리 손을 감싸 안았어요. 에밀리가 살짝 놀라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뜻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부엌 한쪽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 마른 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충북 영동에서 직접 농사 지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박사가 통역해주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날 처음으로 팥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마른 팥을 하룻밤 불에 불리는 단계, 첫 번째, 끓는 물은 반드시 따라 버리는 단계, 다시 새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1시간 반 동안 푹 끓이는 단계, 따로 반죽한 찹쌀가루로 동그란 새알심을 빚어 마지막에 넣는 단계. 모든 단계에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버리는 건 팥의 떫은 맛을 빼고 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한 불에 오래 끓이는 건 콩의 성분을 천천히 우려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게 7천여 동안 한국 어머니들이 시행착오 끝에 정리해낸 조리과학이었어요. 저는 무쇠솥 옆에 서서 할머니의 손동작을 가만히 따라했어요. 새알심을 빚는데 처음엔 모양이 영 엉성했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요. 할머니가 옆에서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박사가 웃으며 통역해줬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거니까 마음 담아서 빚으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새알심을 빚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72살의 한국 할머니가 평생 영어 한마디 배운 적 없는 충북 영동 출신의 노인이 14년차 미국인 간호사인 저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것도 우리 딸을 살린 그 음식을요. 그 점심 식사가 4년 만에 우리 가족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평온하게 음식을 먹은 첫 자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새알심을 한 알씩 골라서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마크는 그릇을 2그릇이나 비웠고요. 그러더니 마크가 갑자기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거 진짜 고소하고 달큰하네. 박사가 그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자 김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환했는지 부엌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도 펜도 차트도 없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한 명의 엄마로서 음식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크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습니다. 오스팀의 가을 햇살이 차창에 비쳤어요. 14년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K-팝과 매운 라면의 나라였다면 그날 이후로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7천년 동안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끓여준 죽 한 그릇 안에 21세기 면역학자들이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과학을 통째로 담아둔 그런 나라. 자기들은 그걸 그저 풍습이라고 부르면서 매년 동지에 한 그릇씩 자식들에게 떠먹이고 있는 그런 나라요. 데이비드 박사의 클리닉에 다시 방문한 그 다음 주, 박사가 진료실에서 저에게 한 문장을 들려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동지에 팥죽을 먹는 건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항염식품을 가족에게 먹였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서 마크의 어깨를 향해 돌아누우며 작게 말했어요. 여보, 나 14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의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마크는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인정이었습니다. 4년의 오디세이 끝에서 우리 가족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미국 의학의 최첨단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한국 충북 영동 출신 72살 할머니의 부엌. 우세솥에서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끓고 있던 그 진한 자줏빛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이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남지 않게 될 줄은 그때까지의 저는 또 한 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운으로 갈아입으면서 저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정식으로 전하기로요. 4년 동안 저는 에밀리의 상태를 동료들 앞에서 거의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직업적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성질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작 자기 딸의 자가면역 질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저는 동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점심 휴게실에 동료 간호사 6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에서 에밀리의 12주 회복 차트를 띄워 다 같이 둘러볼 수 있도록 식탁 가운데에 올려놓았어요. 두드러기 발생 빈도, 새벽 각성 횟수, 미열 추이, 그리고 키 성장 그래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한국 식단 시작 시점. 그래프의 두 부분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작점 이전은 들쑥날쑥한 회색 산맥이었고 이후는 완만하게 가라앉는 평지였어요. 처음엔 다들 가볍게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자세히 본 한 동료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른 동료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어가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이게 진짜 식이요법 하나로 일어난 변화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단, 한국 한의학 박사님 지도 아래에서요. 약을 끄는 게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는 박사님 권유로 8주차부터 천천히 줄였고 12주차에 담당의 동의를 받아 중단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휴게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어색해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한번 했어요. 그러더니 가장 연차가 높은 18년차 베테랑 간호사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5살인데 작년부터 만성 두드러기야.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 그 박사님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데이비드 박 박사의 명함을 휴대전화로 찍어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날 오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평소 잠잠하던 그 단톡방이 그날만큼은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알림이 너무 많이 울려서 결국 회의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놨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단톡방을 다시 열어보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메시지 중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거든요. 동료 간호사 캐서린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캐서린은 7살짜리 아들이 소아 크론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모습을 저도 가까이서 봐온 터였습니다. 캐서린의 글은 짧았어요. 레이첼, 우리의 진료 예약 잡았어? 4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는데 너 덕분에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키보드 위에 놓인 손을 한참 동안 거두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저리는 게 느껴졌어요. 4년 동안 저 혼자만 어둠 속에서 헤맸다고 생각했는데 휴게실에 모인 그 6명 중 2명이 비슷한 어둠을 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 자가면역 질환자 4천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통계가 아니라 제 옆자리 동료들의 거실에까지 와 있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스틴 지역 신문기자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캐서린의 친정 어머니가 그 신문사 편집장과 친분이 있어서 우연히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40살쯤 된 여성 기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4년을 모두 듣고 가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강조했어요. 기사 쓰실 때 한 가지만 꼭 명시해 주세요. 팥죽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의사 상담 없이 자가면역 질환 약을 끊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희 가족은 한의학 박사님과 담당 소아과 전문의 2분 모두의 협진 아래에서 진행한 거예요. 단지 12주 동안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그게 한 가족의 진짜 경험이라는 사실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기자분은 노트에 그 문장을 2번 밑줄을 그으며 적었어요. 기사가 나간 건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역 일간지 이면 하단에 작게 실린 그 기사가 다음날 오스틴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 인용됐고 그 다음 주에는 텍사스주 전체 방송으로 확산됐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직접 느낄 새도 없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데서 왔어요. 12월 둘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한국 음력으로 동지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마크와 에밀리와 함께 다시 김순자 할머니 댁을 찾았어요. 이번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부엌일을 배우러 갔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2시간 동안 팥을 불리고 끓이고 새알심을 빚었어요. 그날 마크는 처음으로 직접 새알심을 빚어봤습니다. 키가 큰 미국 남자가 부엌 식탁 앞에 어색하게 앉아 손가락 끝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빚는 모습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순자 할머니가 부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어깨에 살짝 묻어 보였어요. 데이비드 박 박사가 옆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잔을 2손으로 감싸주고 한 모금 천천히 드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박사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내가 7살 때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 그때 우리 집은 충북 영동 산자락에 있었지.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시지 못했고 어머니가 우리 형제자매 6을 혼자 키우셨어. 그 시절엔 다들 먹을 게 없었어. 정말 없었지. 보리쌀도 귀했고 흰쌀밥은 명절에 나봤어. 저는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싸지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마크도 옆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할머니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한국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분위기를 느끼고는 가만히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매년 동짓날만큼은 어떻게든 팥 한 줌은 마련하셨어.
산에서 캐온 칡뿌리하고 팥을 함께 끓여서 우리 형제자매 6한테 한 그릇씩 떠주셨지.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이거 먹어라. 그래야 겨울 안 아프고 난다.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저 따뜻하니까 좋았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이었어. 그 한 그릇으로 우리 6이 다 컸으니까. 할머니는 거기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안경 너머로 두 눈에 천천히 물기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손수건을 꺼내 안경 안쪽을 가만히 닦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우리 아들이 의사 되고 며느리들이고 손주들도 다 잘 컸을 때 생각했어. 이제 그 팥죽 안 끓여도 되겠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어머니, 미국 사람들도 어머니 팥죽 먹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 듣고 내가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솥을 닦기 시작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저는 그 순간 보리차잔을 식탁에 살그머니 내려놨어요. 가늘든 손이 떨려서 차가 흘러넘칠까 봐서요. 그러고는 김순자 할머니여 의자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평생 흙을 만지고 솥을 닦고 자식을 길러낸 그 72살의 손바닥. 마디마디가 살짝 휘어있고 손등엔 검버섯이 점점이 박혀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 어딘가에 걸친 그 한마디가 14년차 미국인 간호사가 한국 충북 영동 출신 72살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한번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72살의 한국 할머니 부엌에서 36살의 미국 간호사가 자기 친정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마크는 운전대를 잡은 채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뒷자리에서 일찍 잠들었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오스틴의 가로등 불빛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면서도 의식조차 하지 않던 그 평범한 불빛들이 그날 밤만큼은 따스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에밀리를 침대에 눕히고 마크와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날 저녁만큼은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켜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다가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처음 알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14년 동안 케이팝이랑 라면만 알았어. 그런데 그게 그 나라의 전부가 아니었어. 진짜 그 나라는 그 부엌에 있었어. 그 부엌에서 7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식들에게 한 그릇씩 떠주던 어머니들 손에 있었어. 마크는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크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매년 동지에 팥죽 끓이자. 우리 가족 전통으로.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살짝 시큰해졌어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한 가족이 한국의 천년 풍습을 자기 가족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음식 한 그릇이 단지 한 아이의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정체성에 새로운 뿌리 하나를 더해주는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펀메드에 다시 들어가서 그날까지 정리한 팥 관련 논문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흑팥 항염 연구 논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실린 팥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 병변 억제 연구, 그리고 한국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팥의 영양 성분 분석 자료까지요. 그걸 깔끔하게 한 문서로 묶어서 직장 단톡방에 다시 올렸어요. 동료 간호사들이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했거든요. 캐서린이 그 자료를 받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레이첼, 우리 아들이 어제 2번째 한국 식단 진료를 받았어. 박사님이 어머니 직접 만나 뵙고 가시라고 해서 우리도 김순자 할머니 부엌에 다녀왔어. 우리 부부가 거기서 2시간을 울다 왔어. 미국에서 18년 살았는데 그런 부엌은 처음이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4년 동안 무너졌던 저의 그 단단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다른 모양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직업적 자부심도 의학적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종류의 경손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세상엔 너무 많고 그 영역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옆자리에 늘 있어 왔다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된 그런 경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단톡방을 넘어 텍사스 지역지를 넘어 더 많은 미국 가정에 닿게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미국 자가면역 질환자 4천만 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걸어온 4년의 어둠을 단축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김순자 할머니의 부엌 같은 따스한 공간에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4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켜고 데이비드 박 박사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저희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박사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 짧은 답장이 미국 전역 한인마트 100여 매장의 매대를 통째로 비워버리는 사흘짜리 사건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그날 밤에 저는 또 한 번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 박사가 보낸 답장은 단순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영상 제작자 한 분을 소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28살 청년이었고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 한 편을 만들어 자기 틱톡 계정에 올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의했어요. 단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의합적 면책 문구를 영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만 노출할 것이요. 영상은 4분 30초 길이로 편집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4년, 데이비드 박 박사의 짧은 설명, 김순자 할머니의 부엌 장면, 그리고 에밀리가 줄넘기하는 마지막 장면. 영상 마지막에는 한국식 힐링푸드라는 해시태그가 떴습니다. 청년이 그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린 게 1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휴대전화에 알림이 셀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조회수가 8천만 회를 넘어섰어요. 댓글이 12만 개, 공유가 수십만 회. 청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평생 이런 영상은 처음 만들어 봤다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월요일 아침, 오스틴 한인마트 H마트 매장에 평소엔 못 보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인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들어와 곡물 코너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 캡처를 띄워놓고 점원에게 보여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이 빨간 콩 어디 있어요? 오스틴 매장의 판매대가 그날 오전 11시에 동났습니다. 찹쌀 매대도 같은 날 오후에 비었어요. 텍사스 휴스턴 매장, 댈러스 매장도 차례로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가 사흘 만에 동부와 서부로 번졌어요. 뉴욕 매장, 뉴저지 매장, 로스앤젤레스 매장, 시애틀 매장, 시카고 매장. 미국 전역 100여 곳에 가까운 H마트 매장에서 팥과 찹쌀과 새알심 재료가 동시에 동났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한국 본국에 긴급 봉수 요청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자가 면역 질환자 4천만 명. 그 큰 숫자가 음식 한 그릇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영상이 올라간 지 2주째 되던 어느 평일 오후, 텍사스 대학병원 본관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소아 류마티스내과 과장님과 통합의학 협진 담당 부원장님이 자리에 계셨어요. 부원장님이 회의실 가운데에 종이 한 장을 펼치더니 저를 향해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톰슨 부인, 우리 병원이 정식으로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한국 전통 식이요법이 소아 만성 자가면역성 염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단연 연구입니다. 어머님 동의하에 따님 의료 기록을 익명 처리해서 사전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제가 일해온 그 병원에서 한국의 식이요법이 정식 임상 연구 대상으로 검토되는 자리에 제가 보호자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유리창이 차가웠는데 등 위로는 따스한 무언가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해 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학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5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 자기 가족의 문화를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에밀리는 식탁에 종이를 펼치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 할머니 팥죽 발표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년 동안 새벽마다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회복의 이야기를 학교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풀어놓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발표날, 저는 회사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보온 도시락에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팥죽을 한 통 담아갔어요. 교실 앞에 서서 짧은 영어로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이 죽은 한국 할머니가 끓여주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년 12월에 가족이 함께 이 죽을 먹어요. 그게 7천년 동안 이어진 풍습이래요. 저는 이 죽 덕분에 다시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됐어요. 교실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손가락 끝이 살짝 저리는 걸 느꼈습니다. 4년 전 새벽 스시에 무릎을 끌어안고 떨던 그 작은 아이가 같은 두 손으로 보온 도시락 뚜껑을 자신 있게 열고 있었어요.
그 무렵 김순자 할머니께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 박사의 클리닉 한쪽에 작은 부엌 공간이 마련됐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마다 할머니가 그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셨습니다. 박사가 환자 가족들에게 한 그릇씩 나눠드리는 작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죠. 김순자 할머니는 7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그 부엌에서 끓는 솥을 지키시며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끓이셨어. 그때 그 손맛 그대로. 저는 그해 가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2시간씩이요. 14년차 간호사가 40이 다 된 나이에 외국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발음이 어색하고 받침이 헷갈리고 동사 활용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김순자 할머니께 직접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제 입으로 직접요. 그해 12월 22일이었습니다. 한국 음력으로 동지 전날이었어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 댁 부엌에서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발음은 엉성했고 단어 사이가 어색하게 끊겼어요.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그 한마디를 듣고 안경 뒤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친 두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감싸주고는 천천히 한마디를 더해주셨어요. 우리 손녀. 저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한번 길게 떨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4년의 무게가, 5년의 변화가,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진 7천년의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지 식탁에는 7명이 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데이비드 박 박사 부부, 저희 톰슨 가족 셋, 그리고 캐서린의 가족이요. 캐서린의 7살 아들도 한국식 식단을 시작한 지 5개월째였습니다. 두 가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죽을 나눠 먹는 그 평범한 광경이 저에게는 그 어떤 의학 학회보다도 큰 장면으로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 박 박사가 저에게 작은 보자기 그릇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고 단단한 그릇이었어요. 한국 도예가가 직접 빚은 거라고 했습니다. 박사가 짧게 말했어요. 이 그릇에 매년 동지마다 팥죽을 떠드세요. 톰슨 가족의 새로운 전통입니다. 저는 그 작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만히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자기 한 점이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 안에는 7천년이 담겨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 무릎 위에 그 도자기를 가만히 올려놓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12월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겨울밤은 한국만큼 춥지 않지만 그래도 차가운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집 부엌의 작은 솥 하나라는 사실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첨단 의학으로 풀 수 없는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7천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고요.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의 부엌마다 어머니에서 딸로, 그 딸이 다시 어머니가 되어 또 다른 딸에게 한 그릇씩 떠주는 그 단단한 사슬이 7천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 깊은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끔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년간 첨단 의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딸을 살린 건 7천여 동안 한국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끓여준 죽 한 그릇이었어요. 의학이 모르는 답이 아직 많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저를 더 좋은 간호사로 만들어줬다고요. 환자 보호자가 무언가 낯선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더 이상 입꼬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 묻고, 함께 찾아봐요. 그 자세 하나가 14년 차의 저를 5년 차의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에밀리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줄넘기 대회에서 학년 3등을 한 적도 있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 자줏빛 죽을 함께 먹는 일도 잦아졌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색깔에 놀라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모두 한 그릇씩 비웁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이거 한국 죽이야. 우리 한국 할머니가 끓이는 법을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 주셨어. 그 한마디가 한 미국 가족의 부엌에서 한 미국 초등학교 교실로 다시 또 다른 가정의 식탁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식 한 그릇이 사람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두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톰슨 가족이 5년에 걸쳐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작이 미국 의학 최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 충북 영동에서 자라난 작고 붉은 콩알알이었다는 사실.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평범한 미국 가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